당신의 IQ가 존중받는 곳 브레인 오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작품 속에 시스템이 내게 임무를 하나 주었다. 진시연을 구하라는 임무였다. 여주인공은 한때 만인의 사랑을 받던 발레리나였지만 지금은 한쪽 다리만 남은 채 고통을 끝낼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눈물과 동정으로 그녀를 위로했지만 나는 그녀를 디즈니랜드에 데려가 내 대신 줄을 서게 하고 억지로 일을 시켰으며 심지어 동네 축구 시합의 골키퍼로 등록시키기까지 했다. 진시연은 얼굴을 굳혔다. 네가 날 장애인으로 보지 않는 건 알겠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봐주면 안 될까? 작품 소개 끝. 내가 시스템이 부여한 임무를 읽었을 때 여주인공은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커튼을 비스듬히 넘어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희미하고 연약한 빛이었다. 진시연은 미동도 없었다. 희미하게 오르내리는 가슴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한때 인간 세상의 별빛이라 칭송받던 두 눈은 이제 짙은 안개에 뒤덮여 있었다. 모든 빛을 차단하는 어둠. 텅 비고 공허한 시선은 그녀를 이 세상과 단절시킨 지 오래인 듯했다. 시스템의 감정 없는 목소리가 밋밋하게 울렸다. 진씨 가문은 명문가입니다. 그들에게 혈육의 정보다 이익이 항상 더 중요하죠. 그녀가 과거에 아무리 찬란했다 해도 이제 그들 눈에는 그저 쓸모없는 장애인일 뿐입니다. 부모는 2달째 찾아오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갓 귀국한 소꿉친구와 함께 이런저런 파티에 참석하느라 바쁩니다. 아마 그녀에겐 인내심, 동행, 그리고 이해를 통한 치유가 필요할 겁니다. 당신을 심리 상담사로 설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진씨 집안에서 심리 상담사를 부른 적이 없나? 부른 적 있습니다. 그것도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요. 그녀가 반년 전 깨어났을 때부터 바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디스플레이에서 깜빡이는 사망 진행도 96%라는 숫자를 흘깃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방법이 실패했다는 뜻이겠지? 방금 네가 말한 위로나 동행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난 진시연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어. 반년 전 사고 직후에 그녀의 부모는 여전히 헌신적이었다. 어머니는 거의 매일 병원에 찾아와 대화를 나누고 딸을 설득했으며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들을 모두 불러 문병하게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절망의 늪에서 끌어내지 못했다. 충격이 너무 컸고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의 사랑도 닳아 없어졌다. 안타까움은 피로로 그리고 결국 무관심으로 변했다. 시스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삶을 끝내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는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은 거야. 외로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쓸모 없어졌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지. 나는 고개를 들어 휠체어에 앉은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한때 만인의 사랑을 받던 발레리나. 깊은 밤하늘에 떨어진 달빛처럼 무대 위에서 오만하게 빛나던 존재. 지금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영원히 잃어버린 한쪽 다리를 가진 채 침묵하는 여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진시연은 타고난 천재였다. 무용뿐만 아니라 피아노, 그림, 승마에도 뛰어났고 심지어 사계 국어에 능통했다. 한 번은 진시연,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가 놀러온 적이 있었다. 진시연 어머니가 딸이 국제미술대회에서 상을 탔다고 자랑하자 그 친구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시연이가 그림에만 전념했다면 우리 딸에게 기회나 있었겠어요. 과거의 영광이 눈부실수록 현재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자 그녀를 둘러싼 침묵은 그녀가 더 이상 가치 없는 장애인이 되었다는 차가운 현실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그녀에게 죽음은 유일한 해방구처럼 보였을 것이다. 시스템이 물었다. 그럼 어떤 신분으로 그녀에게 접근할 생각입니까? 간병인? 아니면 절친? 바로 설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 시스템이 존재하지도 않는 머리를 극적였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군요.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잠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곧장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발소리에 진시연이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누구세요? 호기심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무미건조한 목소리였다. 눈동자에는 일말의 감정조차 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정말로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 질문은 20여 년간 틀에 박힌 삶 속에서 훈련된 최소한의 예의일 뿐이었다. 나는 활짝 웃으며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전염지혜예요. 어릴 때 언니네랑 이웃이었잖아요. 언니가 저한테 피아노도 가르쳐줬었는데. 진시연의 눈빛은 고요한 호수처럼 여전히 평온했다. 무슨 일이죠? 진시연은 분명 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거짓말을 굳이 들추려 하지도 않았다. 나는 활짝 웃었다. 언니, 부탁할 게 있어서 알고 왔어요. 그녀가 미처 무언가 물어볼 틈도 없이 나는 재빨리 휠체어 뒤로 돌아가 힘껏 밀었다. 언니,
저랑 디즈니랜드 가요. 장애인은 줄 안 서고 바로 들어갈 수 있대요. 언니랑 같이 가면 저 줄 안 서도 되잖아요. 그 생기 없던 얼굴에 희미한 균열이 생겼다. 마치 초봄의 햇살 아래 살짝 흔들리는 얇은 살얼음 같았다. 그녀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나는 휠체어를 밀어 병실 밖으로 돌진했다. 아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던 건 표를 사기 위해서였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않은가? 가는 길에 진시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난 밖에 나가 노는데 관심 없어요. 제발 날 다시 데려다 주세요. 나는 즉시 대답했다. 알았어요. 그리고는 길가에 휠체어를 멈춰 세우고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혼자 돌아가세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진시연은 조금 놀란 듯했다. 전 혼자 돌아갈 수 없어요.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차에 시동을 걸었다. 어찌할 수 없다는 듯 태평한 목소리였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저랑 같이 가는 수밖에. 걱정 마세요. 저녁에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테니 머리카락 한 올도 안 다칠 거예요. 진시연이 나를 쏘아보았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내가 일부러 자신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장 날 돌려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다. 상관없어요. 지금 바로 신고해도 돼요.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침묵했다. 주머니 속의 휴대폰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현재 상태로라면 진시연은 진작에 퇴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인생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피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틀어박히는 것을 선택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경찰에 전화할 용기를 낼 수 있겠는가? 바로 그때 시스템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소리쳤다. 당장 멈춰요. 위험지수가 97%까지 올랐어요. 나는 여전히 침착하게 엑셀을 밟았다. 깃털처럼 가벼운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낯선 사람에게 억지로 끌려 나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심지어 마지막 남은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겠지. 이 모든 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야.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목소리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만약 나라면 그렇게 계속 살고 싶지 않을 거야. 0.97%는 나쁘지 않은 숫자지. 시스템은 거의 미쳐가고 있었다. 코드라인이 마구 깜빡였다. 그걸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해요? 만약 그녀가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둘 다 처벌받는다고요. 나는 마음속으로 녀석의 머리를 톡 치며 아이를 달래듯 말했다. 진정해. 그녀는 어리석은 짓은 안 할 거야.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만 해주면 그녀는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을 거야. 그 계획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듯했다. 진시연의 장애인 신분은 오히려 마법의 티켓이 되었다. 우선 입장 통로 덕분에 나는 그녀를 데리고 디즈니랜드 곳곳을 누비며 줄을 서지 않고 10개가 넘는 놀이기구를 탔다. 처음에는 시연이 격렬하게 저항했다. 놀이기구 입구에 도착할 때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관심 없어. 하지만 내가 몇 번이나 막무가내로 끌고 간 후 그녀는 침묵하기 시작했다. 즐거워서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하루 동안 나와 진시연 사이에는 단편적인 대화 몇 마디만 오갔고 그나마도 대부분 내가 그녀에게 아부하는 내용이었다. 언니 데리고 놀러 온 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이거 다 사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스쳐 지나가는 몇몇 호기심 어린 시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휠체어에 앉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모두들 즐겁게 노느라, 웃고 떠드느라, 자신만의 세계를 만끽하느라 바빴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확대되지도 동정받지도 않고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었다. 디즈니랜드를 떠날 때 시연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두 뺨은 아침보다 더 붉어져 있었다. 어둡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마치 저녁 노을이 잠시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내가 병원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녀의 안색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언니 집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곳은 진시연이 혼자 살던 아파트였고 지난 반년 동안 그녀가 다시 돌아가지 않았던 곳이었다. 사실 그녀는 진작에 퇴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모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그녀 자신은 생활의 불편함에 맞설 용기가 없었으며 바깥에 탐색하는 듯한 시선을 견디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병원에 남는 것을 선택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곳, 사람들이 자신을 장애인이 아니라 환자라고 부르는 곳. 게다가 그 병원은 진씨 가문이 투자한 곳이라 그녀가 얼마를 머물든 아무도 감히 뭐라 할 수 없었다. 최고의 의료진이 돌보고 있으니 그녀의 부모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안심했다. 하지만 병원은
어디까지나 치료를 위한 곳이지 삶을 살아가는 곳은 아니다. 그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건강한 사람도 병약해진다. 디즈니랜드에서 보낸 3일 동안 나는 일부러 우리 집이 물에 잠겨갈 곳이 없다며 앓는 소리를 하며 그녀에게 빌부터 살게 해달라고 애처롭게 간청했다. 그것은 그녀를 병원에서 속여 나오게 하고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진짜 삶으로 돌아가도록 강요하는 완벽한 핑계였다. 그녀는 내 끈질긴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임시로 머무는 것을 허락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마치 장엄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고집스럽게 말했다. 주인님이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손님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법이죠. 어르고 달래서 마침내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나는 축하할 만한 대단한 공이라고 생각했다. 진시연이 공식적으로 퇴원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나는 호기롭게 고급 음식을 주문했다. 배달원이 도착했을 때 나는 침실에 쭈그려 앉아 짐을 정리하느라 바빴다. 노크 소리가 들리자 나는 즉시 거실을 향해 소리쳤다. 언니, 저 지금 옷 정리 중이라 바쁜데 음식 좀 받아주세요. 시스템이 즉시 내 머릿속에서 경악하며 외쳤다. 왜 그녀를 보내요? 혼자 휠체어를 미는 건 아주 불편한데 당신이 나가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문틈으로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다. 부상 이후 시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졌고 그녀의 그 불편함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개인적인 위생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들은 거의 스스로 할 수 없게 했다. 그녀가 햇볕이 들어오게 커튼을 치려고만 하면 간호사가 즉시 달려와 말했다. 제가 할게요. 쉬세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자신감 넘치게 춤추던 사람은 이제 살짝만 건드려도 깨질까 두려워하는 깨지기 쉬운 물건처럼 취급받았다. 그렇게 보호받을수록 그녀는 자신이 짐처럼 느껴졌고 점점 더 쓸모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마 진시연은 내가 정말로 그녀에게 음식을 받아오라고 시킬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녀는 약간 멈칫했고 눈빛이 흔들렸다. 노크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재촉했다. 언니, 빨리 나가봐요. 그러다 배달원 월급 깎이겠어요. 그녀의 시선이 문에 멈췄다. 잠시 망설인 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다. 배달원은 그녀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예의 바르게 말했다. 맛있게 드세요. 문이 닫히고 진시연은 고개를 숙여 손에 든 음식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굳어있던 그녀의 몸이 살짝 풀렸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두르고 있던 두꺼운 껍질에 생긴 첫 번째 균열과도 같았다. 그녀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나는 시스템에게 대답했다. 내가 나가는 게 물론 더 빠르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가져오게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해. 시스템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그냥 음식 받는 일일 뿐인데 그렇게 사소한 일이 뭐가 중요하죠? 나는 조용히 웃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몸에 결함을 가진 사람은 모두 아주 민감해. 특히 진시연처럼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 민감함이 몇 배는 더 커지지. 사고 이후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서둘러 그녀를 감싸고 입버릇처럼 말했어. 쉬어, 손대지 마. 심지어 휠체어를 미는 것조차 빼앗겼지. 그 과도한 관심은 겉보기엔 동정 같지만 사실은 가치를 부정하는 방식이야. 그건 그녀가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짐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나는 말을 멈추고 여전히 저편의 가녀린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도와주는 건 필요해. 하지만 적절한 때에 멈추는 것이 존중이야. 우리가 누군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해버릴 때 우리는 그들의 유용해질 권리를 박탈하는 거야. 나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음식을 받는 것은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의미를 가져. 그건 내가 그녀를 장애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녀 또한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지.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더 느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녀는 마치 두꺼운 고치 속에 스스로를 가둔 누에와 같아. 그렇게 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깨고 나오지 않으면 나비가 되지 못하고 그 고치에 질식해 죽게 될 거야. 내 시야 속에서 진시연은 고개를 숙여 도시락 상자의 포장 비닐을 꼼꼼하게 벗기고 있었다. 가늘고 긴 손가락이 약간 떨렸고 동작은 느렸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처음으로 진정으로 삶에 다시 손을 대는 것 같았다. 시스템이 감동에 찬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정말 고치를 벗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동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해야겠어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너랑 내 동료들은 다 이런 종류의 임무를 하는 거야?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다른 길에 몰린 여주인공들을 구하는 거. 시스템 화면의 코드라인이 깜빡였다. 녀석은 한 바퀴 돌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을 했다. 맞아요. 저희 리더는 여러 소세계 쇼스제를 여행하는 걸 전문으로 하세요. 절망에 빠진 사람을 발견할 때마다 기록해두셨다가 저희에게 임무를 보내시죠. 여주인공뿐만 아니라
남주인공이나 조연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소녀는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요. 그러니 진시연의 몸은 영원히 손상된 거예요. 그것이 그녀를 일반적인 시나리오 속 여주인공의 정의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원래대로라면 그녀는 생을 마감한 후 남자 주인공이 평생 잊지 못하는 연약하고 가녀린 백월광 바위액광 마음속의 첫사랑이 되어야 했다. 그녀의 죽음 덕분에 진짜 여주인공이 이야기의 중심에 들어서고 남자 주인공과 몸과 마음을 학대하는 비극적인 사랑을 겪으며 독자들의 눈물을 자아내는 것이다. 그 세계에서 진시연의 삶은 다른 사람의 비극을 위한 전제에 불과했다. 그녀의 끝은 또 다른 평범한 사랑의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이 시스템이 여주인공과 여조연, 구원받아야 할 사람과 잊혀야 할 사람을 헷갈린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그들의 눈에는 모두가 여주인공이었다. 단지 어떤 이는 비극이 예정되어 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운명을 다시 쓰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한 단어를 포착하고 약간 놀라 물었다. 잠깐만요. 당신들은 여주인공만 구하는 건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종류의 주인공 공략 임무는 대부분 대상이 남자인데요. 사실 제 이전 임무 대부분은 복급 후회, 겉과 속이 다른 악역 공략, 흑화한 남자 주인공 구제, 비극 조기 방지 같은 시나리오를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시스템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시스템들이 남자 주인공 공략과 남자 조연 구제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리더께서 여주인공만을 위한 별도의 부서를 만드신 겁니다. 리더께서 말씀하시길 빙의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 남자 주인공들과 달리 절망에 빠진 여주인공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몸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어요. 강제로 대신 사라지는 거죠. 독자에게는 통쾌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고통을 겪은 당사자에게는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일입니다. 모든 소녀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삶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는다면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도움만 있다면 그들은 충분히 스스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해냈을 때 그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에게 약간의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다른 일이 생각났다. 염지혜라는 이 신부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시스템이 특별히 만들어 진시연의 기억에 심어놓은 것이었다. 아마 그들의 눈에는 비록 작은 세계일지라도 그곳의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이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몸에 들어가 진시연을 위해 함부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면 그것 또한 불공평한 일이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만드는 것이 아주 적절한 방법이었다. 진시연이 식탁을 다 치웠을 때 나는 느긋하게 걸어 나왔다. 똑같은 배달 도시락이었지만 그녀의 손을 거치자 모든 것이 깔끔하고 보기 좋게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또다시 아낌없는 아부 공세를 시작했다. 언니가 이렇게 예쁘게 차려놓으니까 제가 어떻게 먹겠어요? 그리고 언니가 닭고기 빨리 찢어줘야 해요. 겸사겸사 그녀의 위험 지수를 흘깃보았다. 92%. 시스템이 환호했다. 정말로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내 입꼬리가 즐겁게 살짝 올라갔다. 저편에서 시연은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마지못해 닭다리를 찢어주고 있었다. 나는 즐겁게 먹었고 그녀를 끌어들여 꽤 많이 먹게 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짐을 정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식탁 정리하는 일을 진시연에게 떠넘겼다. 말을 끝내자마자 그녀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재빨리 방으로 도망쳤다. 시스템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호스트께서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군요.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통해 그녀가 가치감을 되찾도록 말이죠. 나는 느긋하게 다리를 꼬고 누워 인터넷 서핑을 했다. 난 그냥 게으른 거야. 일하기 싫어서 도망친 거라고. 시스템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민망한 듯 진시연에게 말했다. 언니, 우리 집이 물에 심하게 잠겨서 가구들이 거의 다 망가졌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안색이 조금 나아졌던 진시연의 얼굴이 즉시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얼마나 빌리고 싶은데요? 최고의 발레리나였던 진시연은 일찌감치 자신의 두 다리에 거액의 보험을 들어두었다. 사고 후 그녀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았고 아버지가 준 회사 지분까지 더해졌다. 그녀는 아주 풍족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사고를 당한 후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왔지만 대부분은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이용해 돈을 벌고 싶어 했다. 어쨌든 그녀 같은 장애인은 돈이 많아도 쓸 곳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고 앓는 소리를 하자 진시연은 처음 만났던 날처럼 냉담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내가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생각했다. 경계심이 즉시 높아졌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녀의 추측은 틀리지 않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항상 이익이라는 이름의 끈이 존재한다. 물질적이든 감정적이든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 아무런 계산 없이 기꺼이 주기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나는 그 차가움을 무시하고 진심으로 제안했다. 언니, 제가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는데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면 세금이 면제된대요. 언니, 우리 회사 와서 일할래요? 진시연의 머릿속은 물음표로 가득 찼다. 몇 초간 멍하니 있던 그녀는 처음으로 나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주 좋아. 눈에 감정이 좀 담겼네. 비록 욕하는 눈빛이긴 하지만 당연히 진시연은 동의하지 않았다. 온갖 총애를 받으며 자란 아가씨. 평생 누구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데 하물며 지금은 장애인 신세가 아닌가. 하지만 소용없었다. 나 또한 그녀의 거절을 거절하는 바이다. 진시연은 도망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다리가 하나뿐인 사람이 어떻게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진 나보다 빠르겠는가. 나는 대학에서 주얼리 디자인을 전공했고 시스템은 내가 수제 주얼리 디자인 공방을 등록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위치는 진시연의 집 옆 상업지구였다. 공방은 작업 공간, 주얼리 전시 공간, 그리고 손님들이 쉴 수 있는 작은 찻집 공간.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작업과 휴식을 겸하는 이 복합 공간 모델은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나는 진시연을 밀고 40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공방을 한 바퀴 둘러보게 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다. 이게 네가 말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기 직전이라는 사람의 형편이니? 이 상업지구는 원래 남송 시대부터 있던 오래된 거리잖아. 평일에도 사람이 붐비고 한 뼘 땅이 한 뼘 금이라는 말로 유명한 곳인데 솔직히 말해 나도 시스템이 이렇게 크게 판을 벌일 줄은 몰랐다. 온몸이 코드 덩어리인 시스템이 억울하다는 듯 변명했다. 그냥 그녀에게 좋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기분도 더 나아질 거고요. 이런 건 얼마 하지도 않아요. 저기 저 건물 꼭대기층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나는 얼굴을 굳히고 진시연에게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사실 나도 한때 재벌집 아가씨였어. 18살 때 한 여자애가 찾아와서 자기가 진짜 딸이고 나는 가짜라고 하더라. 그래서 부모님이 날 집에서 쫓아냈어. 내가 계속 귀찮게 할까봐 관계를 끊으려고 이 가게를 준 거야. 쿨러, 직업병이 도졌네. 나 자신도 이렇게 빨리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을 줄은 몰랐다. 진시연은 오랫동안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녀가 그 어설픈 거짓말을 곧 폭로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단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바람결처럼 가볍지만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나는 살짝 멈칫했다. 차가워 보이기만 하던 아가씨가 이렇게 순수할 줄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도 알 줄은 몰랐다. 물론 낯선 사람에 대한 그녀의 경계심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다. 손님이 올 때마다 그녀의 몸은 반사적으로 굳어졌고 얼굴은 즉시 얼음벽처럼 차갑고 멀게 변했다. 처음 3일 동안 그녀가 한 말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고 그 사망 진행도 수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시스템은 안절부절 못해 코드가 마구 깜빡였다. 몇 번이나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려 했지만 내가 여전히 태어난 것을 보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나 또한 일에 집중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주말, 가게에 갑자기 손님이 몰려들었다. 사람이 급증하고 대화 소리, 손님들의 의논하는 소리가 시끌벅적해서 나와 새로 뽑은 안내 직원 아정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날 문에 달린 종이 부드럽게 울리며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문턱에 서서 수줍은 눈빛으로 주저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망설이고 있었다. 아정은 막 연인 한 쌍을 가게 밖으로 배웅하고는 다가가 인사하려 했지만 내가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전 내내 바빴으니 좀 쉬어요. 아정은 놀랐지만 하지만 하고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즉시 입을 다물었다. 그 여성은 여전히 어색하게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더니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아마 돌아서서 나가려던 참이었을 것이다.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휠체어 바퀴가 나무바닥 위를 부드럽게 구르는 소리였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진시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일정했으며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약간의 긴장감, 약간의 망설임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문에 서 있던 작은 여성은 더욱 긴장한 듯 앞에 있는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흘끗 쳐다보고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였다. 저기, 엄마 생신 선물을 사려고요. 친구가 이 가게에 예쁜 게 많다고 해서. 여성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다.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상처받아 본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의 어색함과 불안함을 쉽게 알아차릴 것이다. 진시연은 살짝 곁눈질했다. 소박한 옷차림, 흰색 페인트가 벗겨진 신발, 기대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빛. 한 번 보고 그녀는 그 여성이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지만 돈이 부족할까봐, 비웃음 당할까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난처함을 알아챌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진시연은 잠시 멈췄다가 부드럽게 여성의 손을 잡았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한테 좀 얘기해 줄래요? 어머님은 평소에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으세요? 제가 가장 잘 어울리는 걸로 골라드릴게요. 괜찮아요. 가격이 비쌀까봐 걱정되면 내가 사장님 몰래 살짝 할인해 줄게요. 나는 카운터 뒤에서 듣다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내 귀가 장식품인 줄 아나. 30분 후 소녀는 작은 선물 꾸러미를 안고 가게를 나섰다. 얼굴은 환했고 눈빛은 마치 마음속에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반짝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달콤한 미소는 우리까지 덩달아 즐겁게 만들었다. 진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오므린 채 멋쩍은 듯 조용히 내게 말했다. 내가 그녀에게 할인해준 금액은 다시 채워줄게. 나는 손을 휘휘 저었다. 몇백 위안 가지고 뭘 채워준다고 그래요. 그냥 집세에서 깐 걸로 쳐요. 하지만 이렇게 자주 하면 안 돼요. 저도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저녁에 언니가 해산물 사줘야 해요. 쓰촨식 매운 양념 문어, 구이, 파 기름 가리비 구이, 버터 새우 구이, 치즈굴 구이,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바로 그때 시스템의 목소리가 흥분해서 울렸다. 내려갔어요. 위험지수가 80%로 내려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떨어졌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이상할 것 하나 없어.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다는 느낌.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갈망하던 것이니까. 그녀는 점차 삶에 공감하게 되고 과거의 영광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너무 불쌍하고 힘겹게 여기지 않게 된 거야. 그녀는 이미 삶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 거지. 그날 이후 진시연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손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끈기 있게 들은 후 하나하나 추천해 주었다. 가끔 내가 바빠서 디자인 스케치를 미처 못할 때면 그녀는 조용히 앉아 대신 그려주거나 아이디어를 내주곤 했다. 비단 옷을 입고 태어난 아가씨, 1년 내내 보석과 접촉하며 지내온 사람. 진시연의 미적 감각은 원래부터 남달랐다. 디자인을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스케치 한 줄 한 줄에는 섬세함과 예술적 감각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녀가 너무나 똑똑하고 재능이 넘쳐서 그 하나의 결함 때문에 꺾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머지않아 가게의 명성은 널리 퍼졌다. 이곳에는 아름답고 다정하며 손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특히 신미안이 뛰어난 여성 디자이너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선량하고 비슷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찾아왔다. 그들은 그녀가 걷는 것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동정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진시연이 다정하게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며 시스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감탄했다. 반달 전만 해도 그녀는 얼음덩어리 같았어요. 누구든 가까이 다가가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지금은 가을바람 같아요. 서늘한 고독함과 부드러운 편안함이 함께 느껴져요. 나는 밀크티를 한 모금 마시며 며칠 전 진시연이 여자친구를 위해 디자인해준 팔찌에 대해 고맙다며 선물을 들고 찾아왔던 남자를 떠올렸다. 그때는 그녀가 하루 종일 병원에 틀어박혀 스스로를 얼음 껍질 속에 가두고 있었으니 차가울 수밖에 없었지. 지금은 매일 바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으니 극단적인 생각을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나는 일이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고 일은 자신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지금의 진시연에게 그것은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다. 그날 아정이 휴대폰을 들고 머뭇거리며 말했다. 우리 라이브 방송 해볼까요? 그저께 어떤 인기 블로거가 가게에 와서 시연 언니를 찍어갔어요. 그 영상이 지금 그 사람 채널에서 조회수 제일 높은 영상이고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도 올랐대요. 영상 속에서 진시연은 섬세한 선의 비취색 치파오를 입고 책상에 고개를 숙여 디자인 초안을 그리고 있었다. 손목의 비치 팔찌는 눈처럼 하얀 피부를 반사했고 몇 가닥의 잔머리가 뺨 위로 흘러내렸다. 햇살마저 부드럽게 그녀를 감싸 마치 디자인 공방에 살아있는 광고판처럼 보였다. 아름답고 우아했다. 댓글창에는 눈썰미 좋은 몇몇 네티즌들이 그녀를 알아보았다. 어떤 사람은 그녀가 심각한 부상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또 어떤 사람은 한때 무대 위에서 찬란했던 발레리나가 이제는 걷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숨을 쉬었다. 아정이 흥분해서 말했다. 지금 이렇게 화제일 때 라이브 방송으로 홍보하면 효과가 엄청 좋을 거예요. 시스템도 덩달아 들떴다. 우리 공방이 곧 유명해지는 건가요? 역시 대단한 아가씨야. 뭘 해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네. 나는 진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휠체어 팔걸이에 놓인 손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나는 멈칫했다가 아정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됐어. 그만두자. 우리 그런 거 신경 쓸 여력 없어. 진시연이 고개를 들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머릿속에서 시스템이 즉시 소리쳤다. 왜 거절해요? 당신은 항상 그녀가 사람들과 더 많이 접촉하길 원했잖아요. 라이브 방송은 절호의 기회라고요? 나는 화면에 걸려있는 순위표를 흘기 보았다. 그곳에는 휠체어 여신이라는 눈부신 제목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만약 저 휠체어라는 단어가 아니었다면 누가 작은 공방의 평범한 디자이너에게 관심을 갖고 클릭해서 보겠어? 만약 그녀 자신이 자신의 결함을 강점으로 삼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면 나는 기꺼이 협조할 거야.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자신의 다리를 이용해 주목받고 싶어 하지 않아. 그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짓이야.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그래서 그 일이 언급될 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안타까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장애는 그녀의 아픔이지 동정 어린 시선을 얻기 위한 자산이 아니야. 그녀는 그것을 이용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럴 권리가 없어. 시스템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대답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아정은 활발하고 성격이 솔직하며 쾌활했다. 내가 왜 라이브 방송 제안을 거절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자기 일로 돌아갔다. 진시연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바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네가 동의할 줄 알았어. 그녀는 말을 다 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아주 낯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다. 혹시 언니가 라이브 방송으로 유명해져서 어떤 큰 회사의 스카우트라도 되면 난 뭐가 돼? 난 바보가 아니야. 여기서 떠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오늘 저녁에 새우도 까줘야 하잖아. 진시연은 입술을 오므렸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침묵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내려와 그녀의 얼굴을 옅은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따뜻하고 온화한 빛. 마치 그 심장이 삶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 같았다. 문간의 풍경 소리가 딸랑거리며 울렸고 시야에 두 사람이 들어왔다. 나는 오만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시연아, 정말 너야? 진시연의 안색이 즉시 창백해졌다. 시스템이 몇 바퀴 빙글빙글 돌더니 코드 조각이 폭발할 뻔했다. 남자 주인공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왔지? 그것도 자기 소꿉친구까지 데리고. 진시연은 이제 막 조금 나아졌는데 이번엔 끝장이야. 하회풍은 진시연의 남자친구이자 원작 소설의 남자 주인공으로 집안 배경은 진씨 가문과 비슷했다. 한 파티에서 그는 진시연에게 첫눈에 반해 반년 동안 공개적으로 구애했고 마침내 그녀도 데이트를 승낙했다. 그는 진시연에게 아주 잘해주었고 재벌가 자제들 사이에서는 그를 24호 모범 남자친구라고 칭찬할 정도였다. 진시연이 그를 위해 서류를 가져다 주던 어느 날 길에서 사고가 났다. 통제를 잃은 차 한 대가 돌진해 그녀의 왼쪽 다리를 짓밟았고 그녀의 남은 반평생도 함께 짓밟았다. 하회풍은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다. 처음에는 거의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고 다친 사람이 자신이 아닌 것을 한탄했다. 그때 언론은 모두 그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해 보도했다. 그가 울고 괴로워하며 자책하는 사진들이 인터넷에 퍼져 칭송받았다. 진시연의 비통함 속에서 하회풍은 모범적인 재벌 총수, 여성들의 마음속 1등 남신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내 인생은 나에게 이런 하회풍을 비쳤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죄책감은 점차 부담으로 변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병원에 오기 시작했고 그 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예 발길을 끊었다. 진시연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원작대로라면 그녀의 생일날 하회풍은 야근을 해야 해서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30분 후 진시연은 인터넷 동영상에서 그를 보게 되었다. 그는 소꿉친구 고만과 함께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보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고만은 카메라를 살짝 하회풍 쪽으로 돌리며 왜 진시연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회풍은 무심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시간은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쓸 가치가 있어. 화면은 카메라 앞에서 도발적으로 오만하게 웃는 고만의 미소에서 멈췄다. 바로 그때 진시연은 깨달았다. 사실 사고가 난 그날부터 하회풍은 헤어지고 싶어 했다.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지만 그의 눈빛, 몸짓, 그리고 차가운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장애인이 되었고 그는 남은 평생 책임감이나 동정심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평판 때문에 그는 감히 단호하게 이별을 고하지 못했다. 단지 냉담하고
거리를 두는 무관심한 태도를 반복하며 그녀의 의지를 갉아먹는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는 그녀가 희망을 품고 기다리다 절망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그녀 안의 삶에 대한 갈망이 조금씩 고갈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날 밤 하늘에는 불꽃이 화려하게 피어올랐다. 하회풍과 고마는 손을 잡고 불꽃을 감상했고 그녀는 창틀에 올라가 조용히 세상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불꽃이 만개했을 때 그녀는 생을 마감했고 모든 고통과 상처를 닫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죽은 후 하회풍은 후회하며 미쳐갔다. 그는 모든 죄를 고만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녀가 진시연을 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고씨 가문을 파산시키고 고만을 길거리로 내몰아 비참하게 만드는 것으로 복수했다. 2년 후 그는 진시연과 파라리나 닮은 산산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그는 양육한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곁에 가두고 죽은 사람의 습관, 미소, 눈빛 하나하나를 따라 하도록 강요했다. 산산은 몸과 마음이 모두 학대당했고 결국 정신적인 문제로 세상을 떠났다. 남자 주인공의 인생을 스쳐 지나간 3명의 여성은 모두 절망과 상처뿐이었다. 시스템은 분노에 차 거의 울부짖었다. 내 시스템 인생 전체를 통틀어 이놈이 내가 만난 남자 주인공 중에 가장 역겨운 놈이야. 나는 그저 입꼬리를 올리며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남자 주인공은 무슨 얼어 죽을. 이놈은 분명 재앙 덩어리야. 누구든 그에게 엮이면 피와 눈물로 대가를 치러야 해. 하회풍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걸 좋아하고 남 탓하고 책임 회피하는 걸 더 좋아하지. 순정남인 척하며 이미지를 만들지만 본성은 독재자 같아서 늘 권력으로 자기 자존심을 채워. 고만이 하회풍의 팔짱을 끼고 진시연 앞으로 곧장 걸어와 가식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회풍씨가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밥도 맛없고 노는 것도 재미없었대. 그래서 귀국해서 보상받으려고 요즘 계속 저랑 같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당신한테도 시간을 좀 내주라고 했는데 당신이 걷기 불편해서 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연아, 너 신경 안 쓰지? 하회풍은 원래 고만과 함께 쇼핑하려 했을 뿐 여기서 진시연과 마주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순간 멍해진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가식적인 걱정이 섞인 책망의 목소리로 말했다. 왜 병원에 얌전히 있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고만이 과장되게 웃었다. 회풍씨, 몰랐어요? 시연이는 이제 발레를 못 추게 돼서 디자이너로 전향했잖아요. 아쉽게도 어중간하게 배워서 명성도 없고 큰 회사에는 못 들어가고 이런 작은 가게에서나 일할 수밖에 없나 봐요. 안 그랬으면 우리 집에도 주얼리 회사가 있는데 내가 소개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시연아, 내가 도와줄까? 지금은 체면 같은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사람이면 누구나 살아야지. 내가 한가한 직책 하나 줄게. 주로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고 월급은 먹고 살 만큼은 줄게. 그녀는 다시 애교 섞인 책망을 하는 척 하회풍을 툭 쳤다. 다 당신 탓이야. 하루 종일 나만 따라다니고 그녀는 하나도 신경 안 쓰잖아. 사람이 저 지경이 됐는데 얼마나 불쌍해. 진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내가 처음 만났던 날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에게 간접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시연 또한 성모 마리아처럼 쉽게 용서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녀의 고통은 진짜였고 상처 또한 진짜였다. 그녀는 원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젊은 여성이었을 뿐이다. 나는 시연의 위험 진행도가 급상승하는 것을 보고 급히 2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녀를 등 뒤로 막아섰다. 장난해?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녀를 조금이나마 살려놨는데 감히 내 노력을 망치는 놈들은 다 꺼져야 해. 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회풍에게 말했다. 두 분은 시연 언니 친구분이세요? 보기만 해도 돈도 많고 교양도 있어 보이시네요. 언니가 항상 자기 친구들은 다 너무 좋다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직접 뵙게 되었네요. 영광이에요. 언니의 그 쓰레기 같은 전 남자친구랑은 다르겠죠. 언니가 장애인인 걸 흠잡으면서도 체면 때문에 제대로 헤어지지도 못해서 그 비겁한 놈은 소꿉친구랑 몰래 데이트나 하고 고상한 척 절친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어딜 가나 도둑처럼 숨어 다녀야 하는 게 혹시 일종의 스릴 같은 건가요? 그놈은 또 어딜 가나 순정남 재벌 총수 연기나 하고 다니는데 정말 역겨워서 토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수치심도 모르는 놈이죠. 안타깝게도 그 여자애는 그런 변변찮은 놈을 만나고도 아주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시연 언니한테 자랑하는 문자를 몇 번이나 보냈는데 저희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언니는 예쁘고 돈도 많고 착하고 똑똑하기까지 한데 뇌에 흙만 가득 찬 그런 애를 질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재수없게 쓰레기 하나 잘못 만났을 뿐인데 정말 평생의 불운이죠. 고마는 즉시 분노했다. 너 지금 누구더러 꼬리편은 공작이라고 하는 거야? 누가 머리에 흙만 찼다는 거야? 나는 놀란 척 그녀를 쳐다봤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시연 언니의 그 쓰레기 같은 전 남자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두 분이 아니라 아가씨 남자친구분은 이렇게 풍채가 좋으신데 보기만 해도 책임감 있는 분인 게 틀림없어요. 분명 위급한 상황에 여자친구를 버리고 소꿉친구랑 애매한 관계를 맺는 그런 짓은 절대 안 하실 거예요. 만약 정말 그랬다면 그건 사람의 탈을 쓴 짐승 아니겠어요? 어려서부터 누구에게도 면전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 없는 하회풍은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다가 거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꿔 마치 달래는 듯이 말했다. 시연아, 오해하지 마. 나와 고마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 난 그저 그녀를 여동생처럼 생각할 뿐이야.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서 외쳤다. 세상에, 정말로 당신이 그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었군요. 바람은 바람이지 무슨 변명을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이유를 찾으면 애매하게 굴 때 마음이 더 편해지기라도 하나 보죠. 하회풍의 안색이 즉시 어두워졌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였다. 창피함과 분노가 염지에 진시연이 살며시 내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차분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분한 듯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안색은 거의 차가울 정도로 평온했지만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뚜렷한 빗줄기가 나타났다. 시연이 고개를 들어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하회풍, 우리 헤어지자. 하회풍은 멍해졌고 거의 즉시 당황했다. 시연아, 난 한 번도 널 흠잡은 적 없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진시연이 그의 말을 단호하고 차분하게 끊었다. 내가 헤어지자고 하는 건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나에게 걸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녀는 얼굴을 들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곧장 사람의 마음에 박혔다. 당신이 내 결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건 이해해. 하지만 당신은 회피하고 마주하기를 두려워했고 단 한 번도 나에게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그 비겁함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여기까지 말했을 때 그녀의 어깨가 약간 떨렸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떨어졌을 때 진시연은 살며시 한숨을 내쉬었다. 얼굴이 점차 풀렸다. 마치 몇 달 동안 자신의 심장을 꽉 묶고 있던 끈을 풀어낸 것 같았다. 하회풍은 입술을 오므렸다. 그 순간 그는 마치 몇 년 전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고 오만했던 진시연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고만이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에 가식적인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된 거 당신도 더 이상 억지로 하지 마. 게다가 아저씨께서 원래 두 사람 사귀는 거 반대하셨잖아. 지금 딱 좋게 된 거 아니야? 어쩌면 그녀가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거 보고 삐져서 2, 3일 뒤에 다시 화해하자고 문자 보낼지도 모르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고만은 진시연을 향해 미소 지었다. 목소리에는 감추기 힘든 질투심이 가득했다. 시연아,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으니 회풍 씨를 원망하지는 않겠지? 아, 맞다. 다음 달이 그 사람 생일 파티인데 내가 파트너가 될 거야. 회풍 씨가 나를 위해 특별히 드레스도 주문했는데 아직 어울리는 주얼리를 못 찾았어. 네가 나를 위해 한 세트 디자인해 줄래? 난 너의 신미안을 믿거든. 나는 반사적으로 거절하려 했고 겸사겸사 그녀의 뺨을 한 대 후려쳐 분을 풀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달 그 생일 파티에서 하회풍의 아버지가 그를 그룹의 후계자로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화려한 연극이자 이 이야기가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장소였다. 그 파티는 원래 작년부터 계획되었고 파트너로 선택된 사람은 당연히 하회풍의 공식 여자친구인 진시연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공식적으로 헤어지기도 전에 그 자리는 이미 대체되었다. 명실상부한 여자친구는 과거가 되었고 그의 곁에 나타난 사람은 고만이었다. 더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은 대화 내내 그는 그 일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막 소매를 걷어붙이고 저 두 인간에게 한바탕 퍼부으려던 참에 진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로 평온했다. 예스, 좋아. 내가 디자인해줄게. 나는 멍해졌다. 뭐라고요? 그녀가 좋다고 했다. 나는 획 돌아보며 그녀가 너무 충격을 받아 정신이 나간 건 아닌지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내 시선이 그녀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나는 즉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든 하회풍과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밖으로 소문이 나면 누구든 그녀가 버림받았다고, 흠잡혀서 대체되었다고, 동정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회풍이 배신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시연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더 이상 불쌍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았다. 고만을 위해 주얼리를 디자인해주겠다고 수락한 것은 그녀가 세상에 선포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랑에도 미련이 없다는 것을, 자신을 사랑할 용기가 없는 남자와 헤어지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운전을 하면서 그녀에게 터더부재 도도불절, 쉴 새 없이 분석해 주었다. 언니가 그렇게 한 거 정말 잘했어요. 체면도 지키고 힘 안 들이고 그 두 사람 얼굴에 먹칠도 하고 언니는 정말 기품도 있고 머리도 좋은 여자예요. 그때 언니가 안 말렸으면 이 손이 그놈들에게 한 수 가르쳐줬을 텐데 정말 그놈들은 운 좋은 줄 알아야 해요. 진시연은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내가 손짓 발짓하는 것을 보더니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진심으로 웃는 것을 처음 보았다. 후련한 미소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진시연의 차분하고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른 계산도 있었어.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계산이요?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고요한 눈동자에 부서진 별 조각처럼 비쳤다. 하회풍의 생일 파티는 아주 성대할 거야. 거의 모든 상류층이 참석하지. 고만이 내가 디자인한 주얼리를 착용하면 그게 최고의 광고가 될 거야. 우리 제품을 명문가 사모님들과 아가씨들 눈앞에 선보이는 것. 그게 우리 브랜드를 유명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야. 나는 잠시 멍해졌다. 내 앞에는 더 이상 병실에 조용히 앉아 빛마저 피하던 소녀가 아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일어서고 있는 침착하고 이성적이며 눈부시게 빛나는 한 여성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시스템에게 물었다. 그녀의 위험도는 지금 얼마나 돼? 시스템이 멍하니 대답했다. 제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진행도가 22%로 줄었어요. 과연 오만한 백조가 진흙탕에서 벗어나자마자 즉시 화려하게 하늘로 다시 날갯짓하는구나. 그 후 며칠 동안 진시연은 거의 작업실에 틀어박혀 고만을 위한 주얼리 디자인에만 몰두했다. 도면이 완성되자 그녀는 직접 창고에서 최고 품질의 보석들을 골랐다. 어린 소녀를 위해 어머니의 생일 선물을 고를 때는 가격 대비 의미와 섬세함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명문가의 발을 들이려면 최고급 제품, 월등한 품질을 사용해야 했다. 재벌가에서 태어났지만 처음에는 그녀도 가문을 빛내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금 진시연은 진씨 가문에서 버림받은 자식일 뿐이었다. 그들은 손을 내밀어 돕지 않을 것이므로 그녀는 더욱 전력을 다해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고만이 주얼리를 착용해 보러 온 날, 그녀는 여전히 익숙한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고 눈빛은 꼬투리를 잡으려는 듯 날카로웠다. 하지만 진시연이 세심하게 디자인한 목걸이가 목에 걸리자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라운드 컷 사파이어가 수백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여 있었다. 빛이 비치자 마치 은하수처럼 찬란한 광채를 뿜어냈다. 그 빛은 태양처럼 눈부시면서도 별이 가득한 밤처럼 깊었다. 그 순간 고만의 얼굴에 있던 모든 오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놀라움이 섞인 침묵이 흘렀다. 시스템이 의기양양하게 내 머릿속에서 외쳤다. 고만은 원래 진시연의 목걸이를 파티에 하고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는 이미 다른 것을 골라놨었죠. 하지만 그녀가 고른 것이 어찌 우리 아가씨의 작품과 비교가 되겠어요? 이 목걸이를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건 그녀뿐일 거예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맞아. 이 세상에 스스로 빛을 내는 여자를 가릴 수 있는 빛은 없어. 고만은 진시연이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 디자인해줄 줄은 몰랐다. 시비를 걸려던 의도는 즉시 사라졌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미안해. 그녀는 무엇 때문에 미안한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진시연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고만의 태도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단지 그녀가 이 목걸이를 파티에 하고 가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바랐을 뿐이다. 비록 더 이상 춤을 출 수는 없지만 그녀는 여전히 진시연이라는 것을,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면 가장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만은 과연 성화싱허, 은하수라는 이름의 그 목걸이를 파티에 하고 갔다. 그녀의 목에 걸린 보석은 자연스럽게 모든 시선의 중심이 되었다. 파티에 참석한 사모님들과 아가씨들이 성화를 감탄하며 칭찬하고 있을 때 나는 진시연의 휠체어를 밀며 동네 옆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매 식사 후 30분 산책은 불변의 규칙이었다. 비가 와도 그녀를 정자로 데려가 30분 동안 빗소리를 듣게 해야 했다. 처음에는 진시연도 꽤 저항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위해 좋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가 피곤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다 내 얼굴에 부드러운 끈기를 보고 그녀는 마침내 모든 걱정을 내려놓았다. 아이들의 놀이터를 지나갈 때 땀으로 흠뻑 젖은 남자아이가 달려왔다. 염지의 누나, 살려주세요. 아이의 이름은 동보였고 우리와 같은 동네에 살았다. 나는 매일 저녁 진시연의 휠체어를 밀고 산책할 때마다 그를 자주 만났다. 나는 멈춰서 물었다. 무슨 일이야? 동보가 헐떡이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옆 동네 애들이랑 축구하는데 걔들이 지니까 인정 못하고 대학생 형을 용병으로 데려왔어요. 지금 점수가 0대 3이에요. 저희가 완전히 발려서 상대가 안 돼요. 염지의 누나, 저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정말 더 이상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고개를 기울여 운동장을 쳐다보았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들 사이로 닭 무리 속의 학처럼 키가 큰 청년이 눈에 띄었다. 나는 즉시 눈썹을 치켜 올렸다. 대학생이 애들이랑 끼어서 놀다니. 이건 괴롭힘이잖아. 동보야. 걱정 마. 여기 우리 시연언니가 있으니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야. 동보의 눈이 반짝였다. 염지의 누나,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방금 시연언니라고 하셨는데. 나는 진시연의 휠체어를 가볍게 두드리며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시연언니가 골키퍼 할 거니까 저쪽 꼬맹이들 중에 누가 감히 슛을 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진시연의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다. 정말 강한 적은 두렵지 않다. 두려운 건 뭐든지 감히 하는 우리 편뿐이다. 지혜야, 네가 날 장애인으로 보지 않는 건 알겠는데 그냥 사람으로 봐주면 안 될까? 나는 뻔뻔하게 말했다. 나도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데 왜 언니를 사람으로 봐야 해? 동보는 즉시 흥분해서 환호성을 지르며 진시연의 휠체어를 우리 팀 골대 앞으로 곧장 밀고 갔다. 상대팀은 시끄럽게 항의했지만 동보는 기세등등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너희가 용병 쓸 수 있으면 우리도 쓸 수 있지. 게다가 우리 용병은 행동에 제약이 있으니 명백히 우리가 더 불리하잖아. 저쪽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정말 너희가 이 동네에서 제일 뻔뻔하다. 진시연이 너무 약해서 아이들은 그녀를 다치게 할까봐 감히 세게 차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경기는 7대3이라는 아주 설득력 있고 공정한 점수로 끝났다. 나는 잔디밭 위를 구르며 호탕하게 웃었다. 동보는 팀 전체를 이끌고 운동장을 돌며 환호성을 질렀고 소리를 지르며 진시연을 함께 끌고 다녔다. 마치 그녀가 행운의 마스코트인 것처럼. 저쪽 아이들은 얌전히 다가와 사과하고 다시는 용병을 쓰는 반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때서야 동보는 마치 대장부처럼 좀스러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듯 그들을 놓아주었다. 진시연은 한쪽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살며시 미소만 지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부드럽게 휘어졌고 두 눈은 저녁 햇살 아래 따뜻한 빛을 반사했다. 바람이 살며시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가며 햇살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실어날랐다. 비록 그녀는 여전히 작은 휠체어에 갇혀 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자유에 닿아 있었다. 하회풍의 생일 파티는 막을 내렸다. 진시연의 성화 디자인은 상류층 사모님들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그 주얼리 세트에 대한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단 하루 만에 진시연이라는 이름이 각종 패션 포럼에서 되풀이되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나는 그녀의 메일함에 그렇게 많은 메시지가 온 것을 처음 보았다. 대부분은 개인 디자인을 의뢰하는 고객들이었고 나머지는 칭찬의 말들이었다. 진심인지 그저 예의상의 말인지는 알 수 없었다. 화면을 쓸어내리던 그녀의 손가락이 문득 멈췄다. 나는 고개를 기울여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다. 무슨 일 있어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가 나지막했다. 엄마가 문자 보냈어. 나는 멈칫했다. 내가 시연을 병원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괜찮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는 안전주의라는 네 글자만 답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그토록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녀가 처음으로 먼저 문자를 보내온 것이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진시연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외국의 주얼리 브랜드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 디자인을 아주 마음에 들어한대. 우리 공방에도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견학 겸 교류학습차 초청하고 싶어 하셔.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서 언니는 동의할 생각이에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이건 좋은 기회야. 가족이 그녀의 가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더 이상 잊혀진 장애인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 진정한 혈육의 정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진시연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했다. 일주일 후 나와 진시연은 파리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다. 비행기 스피커에서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버클을 채우자마자 시스템이 튀어나왔다. 의기양양한 목소리에 내 마음속 화면이 떨리는 것 같았다. 하회풍 아버지는 원래 며칠 후에 은퇴할 생각이었어요. 휴양섬도 다 준비해놨었죠. 하지만 지금 하시그룹 주식이 폭락해서 노인이 화가 나서 그의 모든 권력을 회수하고 곧바로 아프리카로 훈련 보냈대요. 하하, 하루 종일 연애 생각만 하던 놈, 쌤통이네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성화가 상류층의 화제가 되었을 때 나는 시스템에게 하시슈를 사라고 시켰다. 하지만 이야기를 정말로 폭발시킨 것은 목걸이의 화려함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사랑 이야기에 대한 뒷담화였다. 네티즌들은 원래 신들린 듯한 과거 파헤치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시스템이 약간의 단서만 흘리자 그들은 즉시 전체 이야기를 파헤쳤다. 진시연의 사고 원인부터
그녀가 하회풍과 헤어진 이유까지. 그리하여 하회풍이라는 이름은 쓰레기 남주라는 불명예의 기둥에 못 박혔다. 과거에 얼마나 칭송받았는지 지금은 그만큼 더 실망하고 욕했다. 그의 집안 회사 주식은 연이어 2포인트나 하락했으니 그의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진시연은 그저 뉴스를 흘끗 보고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과거를 내려놓았다. 그녀에게 하회풍은 이제 덮어버린 소설 속의 희미한 인물에 불과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관대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큰 단점은 옹졸하다는 것이지만 가장 큰 장점은 내 사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다. 내가 보호하는 여주인공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그녀를 고통스럽게 한 그 남자가 편안하게 지내는 꼴은 볼 수 없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시연은 잠이 들었다. 최근 며칠 동안 그녀는 계속 바빴다. 외국 회사와 연락하기 위해 계속 일해야 했고 거의 쉴 시간이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진행도 표를 열었다. 0%. 시스템이 상기시키는 목소리로 울렸다. 우리의 임무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세계를 떠나시겠습니까?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자.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는 게 괜한 미련만 남기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시스템의 조작에 따라 내 몸은 점차 작은 별빛으로 흩어졌다. 진시연의 기억도 그에 따라 변했다. 내 모습도 조금씩 희미해졌다. 죽음을 생각했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장애인은 디즈니랜드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놀러 갔다. 어느 날 그녀는 병원에서 죽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스스로 퇴원 수속을 밟고 집에 돌아온 나를 축하하기 위해 고급 음식을 주문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모든 고통을 끝내려던 순간 문득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왜 단지 다리 하나를 잃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생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녀는 시연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방을 열고 주얼리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했다. 우연히 배신한 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그의 면전에서 그를 비웃었다. 명문가 아가씨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속이 후련했다. 아파트 단지의 아이들이 축구 경기를 도와달라고 찾아왔을 때 그녀는 스스로 골키퍼를 하겠다고 자청했다. 전혀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나는 진시연의 기억에서 내 존재를 완전히 지우고 대신 그녀에게 조금 더 많은 용기를 남겨주었다. 이제부터 넓은 하늘, 광활한 바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구석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평안하길 바라요, 나의 여주인공. 나는 아주 작게 속삭였다. 내가 그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깊이 잠들어 있던 진시연이 살며시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흐릿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정확히 나를 향해 바라보았다. 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조용히 시연의 손등에 닿았다. 작은 조각들로 부서진 내가 공중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빛나는 먼지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그것들을 바라보았고 참지 못한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천천히 내 옷 주머니를 가리켰다. 나는 의아해하며 그녀가 가리킨 대로 주머니에서 팔찌 하나를 꺼냈다. 독특한 디자인, 부드럽고 섬세했다. 그녀의 이전 도면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스타일이었다. 진시연도 자신의 손목에 있는 똑같은 팔찌를 가리켰다.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다. 며칠 전 그녀는 방구석에 앉아 며칠 밤낮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그저 웃으며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제 시간에 맞춰 선물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그 선물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니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고통스럽게 부서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메어 있었다. 언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염지혜. 그 후 2달, 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잊었다. 주얼리 가게의 아정은 가끔 다른 직원들에게 푸념을 늘어놓았다. 아주 중요한 사람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얼굴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오직 진시연만이 침묵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자신의 옆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고독이 가득했다. 시연은 주얼리 가게의 이름을 염지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한 인터뷰에서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어요. 마음에 한 생각도 없으면 10,000가지 경계가 모두 공하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고 제 인생의 유일한 집착을 남겨두고 갔어요. 저녁 노을이 유리창을 비스듬히 넘어 진열장